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7회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원한이 뼈에 사무쳐 반드시 제 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제 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오게 되면 제 나라의 내정과 인사, 사정 등을 모두 진나라에게 말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대왕께서는 제 나라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 어찌 패권에 거칠 일이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지체 없이 사자에게 예물을 보내 조용히 명상군을 모셔오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나라왕이 후회하고 다시 명상군을 중용하게 된다면 천하 패권의 향방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진나라왕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수레 10대와 많은 황금을 준비하고 명상군을 불러오기로 했다. 풍하는 왕에게 하직하고 진나라 사자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나라왕을 설득했다. 지금까지 진나라에 들어오는 천하의 유색객들을 진나라 편에 서는 자와 제나라 편에 서는 자로 갈려 있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천하를 양분하는 두 강국으로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두 나라입니다. 신이 듣기에 지금 진나라의 사자가 수레 10대에 많은 황금을 싣고 명상군을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만약 명상군이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천하는 곧 진나라의 의장이 되고, 따라서 진나라는 천하 패권을 잡게 되는 반면 제나라는 그 밑에 들어가는 형편이 되어 임치와 정목이 위험하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진나라 사자가 오기 전에 당장 명상군을 복직시키고 더 많은 봉업을 내려 유감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까? 명상군은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고 하지만 어찌 남은 나라 재상을 수레에 보내 초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진나라의 계획을 미리 꺾고 천하를 제압하려는 야망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알아서 하고 곧 사람을 국경으로 보내 살포니 과연 진나라 사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즉시 명상군을 불러 재상의 자리에 복직시키고 예전의 봉업 외에 1,000호를 더 보태주었다. 진나라 사자는 명상군이 다시 제나라 재상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수레를 되돌려 돌아갔다. 풍한이 명상군에게 말했다. 이것이 곧 교토 상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즉 공자께서는 이제까지 재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굴이 하나뿐이었지만 이제 서울지방의 땅도 생겼으며 또한 진나라 재상자로도 마련해 놓은 셈으로 앞으로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이 2개나 더 생긴 것입니다. 시장이 아침에는 붐비고 저녁에는 한산한 까닭은, 상군이 파면됐을 때 빈객들은 모조리 그의 곁을 떠나갔었다. 그런데 이번에 명상군이 다시 복직되자 풍한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려 했다. 그러자 명상군이 탄식하며 풍한에게 말했다. 나는 빈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대접에도 별로 실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식객수가 3,000여 명이나 되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파면되자 모두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어. 다행히도 이제 선생의 덕택에 다시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무슨 면목으로 나를 만나라고 해서 만일 뻔뻔스럽게도 찾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모욕을 주고 싶소. 이에 풍한은 수레를 멈추고 내려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절하였다. 명상군도 수레에서 내려 담냐면서 물었다. 선생께서 빈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시는 것입니까? 풍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결코 빈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 이치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명상군이 내가 너무 어리석어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소라고 하자 풍한은 계속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으며 이는 모든 생물의 규율입니다. 부귀한 몸이 되면 반드시 매우 많은 사람이 거의 내왕하게 되며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매우 적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시장 때의 사람들을 보시지 못하십니까? 아침에는 서로 앞을 다투어 먼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해가 진 뒤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는 아침에 시장을 좋아하다가 저녁에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시장에는 원하는 물건과 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께서 지기를 잃자 빈객들이 모두 떠났다고 해서 공자께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빈객들이 공작이 오는 길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공자의 빈객들을 거짓과 다름없이 잘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맹상군이 두 분이나 저라에 말하였다. 잘 알겠소. 선생의 말씀에 따르겠소.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어찌 높은 가르침을 받들 수 있지 않겠소. 태상옥은 말한다. 나는 일찍이 설당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 풍속이 대단히 흉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사람들은 맹상군이 일찍이 천하의 많은 인력들을 불러 모아서 법을 어기고 설당에 들어온 자만 해도 약 6만호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 세간에 맹상군이 빈객을 좋아하고 이를 스스로 즐거워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명불허전이로다. 28. 위공자일전 공손한 도덕군자. 바둑판 위에서 세상을 본다. 위나라 공자인 무기는 위나라 수왕의 막내 아들로 안희왕과는 배단한 형제였다. 수왕이 죽은 후 안희왕이 즉위하자 그는 신령군으로 봉해졌다. 당시 이웃나라인 진나라의 재상은 바로 위나라에서 간첩 비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쳤던 범죄였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진나라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포위하시며 또 화양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위나라 장군 망묘를 쫓아냈다. 안희왕과 공자무기는 모두 이 일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공자무기는 어질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재능이 크든 작든 어느 사람에게나 예절 바르게 행동했으며 결코 자기의 재산이나 직위를 과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그래 이어 수천리 먼 곳의 선비들도 모두 앞을 다투어 그에게 모이들어 그의 식객은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공자무기의 명성이 높고 그가 거느린 식객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위나라를 침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1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날 공자무기와 위나라 왕과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 국경으로부터 정보가 전해졌는데 조나라가 출병을 하여 그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고 전하였다. 왕은 즉시 바둑을 그만두고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자 공자무기는 왕에게 지금 조나라 왕은 국경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나라 왕과 바둑을 계속 두었다. 그러나 왕은 도무지 마음이 불안하여 바둑에 열중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북쪽 국경으로도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나라 왕이 사냥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알렸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놀라 물었다. 아니 공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소? 그러자 공자무기가 대답했다. 저희 문객 중에 조나라 왕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이 하고 있는 일을 저에게 바로바로 보고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위나라 왕은 공자무기의 재능을 크게 두루하여 그에게 국가대사를 맡기지 않았다. 몸을 굽혀 인재를 모으다. 위나라에 부영이라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 70이었고 매우 가난하여 대량의 동문을 지키는 문직을 하고 있었다. 공자무기가 그의 소문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고 귀중한 물건을 선물로 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선물을 거절하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심신을 수행하고 지조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자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공자무기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한 뒤에 그는 수레에 타고 왼쪽 옆자리를 비워둔 채 동문으로 부영을 맞이하러 갔다. 그런데 부영은 다 해진 옷과 모자를 정리하더니 곧장 수레에 올라타면서 사양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이 기회에 공자의 승리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공자무기는 말고비를 조심스럽게 잡고서 공손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한참 수레를 타고 가다가 부영이 말했다. 저희 친구가 여기 시장거리에서 부족한 하고 있습니다. 잠깐 곳을 들러 친구를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자 공자무기는 즉시 수레를 몰고 시장으로 들어갔다. 후영은 수레에서 내려 친구인 주애를 만났다. 그는 일부러 오랫동안 친구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가끔씩 공자를 관찰했다. 그러나 공자의 안식은 더욱 온화해질 뿐이었다. 이때 위나라 장군, 재상, 중실, 대신 및 기빈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공자가 돌아와 주연 계시를 순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길가의 모든 사람들은 공자가 말고비를 잡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공자무기의 시종들은 모두 후영을 욕하고 있었다. 후영은 공자무기의 안색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로소 친구와 작별을 하였다. 이었고 공자의 집에 도착하자 공자무기는 후영을 맨 윗자리에 앉히고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그를 소개했다. 손님들은 크게 놀랐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공자 무기는 후영의 앞에 가서 그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후영이 말문을 열었다. 오늘 저는 기공을 난창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낱 문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손수 술을 끌고 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제를 깍듯이 대우하셨습니다. 저 우영은 오늘 공자께 선비를 아낀다는 명성을 드리기 위하여 일부러 시장거리 오래 서게 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자를 둘러싸고 구경하도록 만드는데 공자께서는 더 공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중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초인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공자에 대해서는 선비를 예로서 대하는 장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끝났고 후영은 마침내 공자의 기빈이 되었다. 후영이 공자 무기에게 말했다. 제가 들었던 부죽간의 주애라는 사람은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부죽간 일을 하며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공자 무기는 부죽간의 주애를 여러 번 찾아갔지만 주애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었다. 공자는 매우 귀하게 생각했다. 자기로서 전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위나라 안희왕 20년 진나라는 정평에서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 기사를 몰아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조나라 해문왕의 동생 평군의 부인은 바로 공자 무기의 여동생이었다. 이에 조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이에 위나라 왕은 장군 전비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조나라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자 진나라가 즉시 사신을 보내어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는 며칠 뒤로 조나라의 항복을 받게 되어 있어. 만일 조나라를 돕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있다면 조나라를 점령한 뒤 우선 그 나라로 병력을 이동하여 응징하겠소. 위나라 왕이 그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곧 진비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 국정지대에서 군대를 머물도록 명령했다. 그래야 위나라 군대는 명분상으로는 조나라 구원이자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기로서 오직 전쟁 구경만 하게 되었을 뿐이다. 조나라 평군은 계속 사자를 공자 무기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나 조성이 스스로 위나라와 혼인을 맺은 것은 공자께서 숭고한 도의를 지니시고 남이 위험에 직면하실 때 반드시 돕는 인물이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단이 함락되고 일본 직전에도 불구하고 위나라의 구명사는 한 명도 오지 않으니 남의 위험을 돕는 공자의 숭고한 도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록 공자께서 나 조선을 가볍게 여기고 조나라를 포기하여 진나라에 항복하게 한다고 해도 이제 당신의 여동생까지 버리란다는 말씀입니까? 공자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러나 그를 몇 번이나 직접 왕에게 말해보고도 또 유색으로 하여금 갖가지 방구로 왕을 설득하도록 했지만 왕은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끝내 공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 공자는 자기의 주장이 끝내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대로 조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경만 하면 자기 혼자만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하여 수레 백대를 마련하여 문화의 식객들을 거느리고 진나라와 결전을 벌여 조나라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공자 무기는 길을 떠나 동쪽문에 이르자 문지긴 후영을 만났다. 공자는 어떻게 진나라 군대와 결사전을 벌일 것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고 말을 마치자 곧 작별을 하였다. 그러자 후영은 분투를 빕니다. 이 늙은이는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고 말했다. 공자 무기가 몇 일을 더 가다가 아무래도 후영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후영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었고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곳을 가고 있는데도 후영은 나를 배웅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다시 길을 돌아가 후영을 만났다. 그러나 후영은 웃으면서 꼭 되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계속 말을 했다. 공자께서 인재를 조정히 대접하셨다는 것은 천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자께서는 특별한 방법도 없이 곧장 전쟁터로 내달아 진나라 군대와 결전을 벌이셔야 하는데 이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객들은 키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저를 그토록 대접해 주시는데도 공자께서 떠나실 때 제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면 공자께서 반드시 되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